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올해 65살입니다.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벽지는 벗겨지고 오래된 문고리는 덜컥거립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을 돌지만 그래도 이 집은 제 삶의 터전이자 지난 세월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저는 평생을 기계 정비공으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시끄러운 공장에서 쇠 냄새와 기름 냄새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기름때가 박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쑤셔도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 아들 김민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 전부였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민수 엄마 제 아내는 민수가 중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저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챙기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허리와 어깨가 무너질 듯 아팠지만 민수가 기다리는 집에 들어서면 피곤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것보다 책을 읽고 블록을 맞추는 걸 좋아했죠. 저는 그런 민수가 기특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민수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낚싯대를 잡는 법도 몰라 허둥대던 아이가 작은 물고기라도 걸리면 두 눈이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삶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해졌고 TV를 켜놔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잘 돼야 한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번 돈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학비, 생활비, 용돈, 제가 번 돈은 제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빠 돈 좀 필요해요. 라는 전화가 오면 통장을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아들의 미래를 만드는 벽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저는 정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낚시도 가자고 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있어야 했고 민수가 먹고 입을 걸 챙겨야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제 옷은 해지고 낡아도 상관없었고 오래된 자전거 체인이 끊어질 듯 소리를 내도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민수가 더 나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책을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버티게 한 건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한지원이라는 아이 덕분도 컸습니다. 지원이는 올해 26살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손주가 없는데 지원이는 정말 손녀 같았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생강차를 끓여다 주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대신 들어줬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서 문 앞에 두고 갔죠. 명절이면 떡을 가져와 같이 앉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허리는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원이는 부모님이 이혼해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을 챙기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약국에 가기 힘들어하자 자기가 직접 가서 약을 사다 주더군요. 할아버지는 혼자 계셔도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돌았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집 보일러가 고장나방. 아니, 꽁꽁 얼었는데 지원이가 전기장판을 들고 와,
깔아주던 기억도 납니다. 할아버지, 여기라도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외로워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서울로 떠난 이후로 집 안에는 긴 침묵이 깔렸습니다. 가끔은 부엌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가 있었죠. 이게 사는 건가?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원이가 가져온 작은 반찬통 문 앞에 놓여있던 우산 하나가 제 삶에 다시 빛을 주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지원이 덕분에 집에 숨결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지원이의 노크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놓였고 반찬을 건네며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났습니다. 덕분에 외로운 밤에도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제 인생은 참 단순합니다.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혼자 사는 집을 지키는 삶.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왜냐면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소한 돈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저와 같은 부모님들 또 젊은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이 제게 남긴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옆을 지켜준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마음속에 있던 믿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습니다. 민수는 제 전부였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아이만 잘 크면 된다라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웃들에게도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보내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낡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고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민수의 아빠는 너만 믿는다. 네가 잘 되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비도 자취방, 월세도, 생활비도 다 제가 책임졌습니다. 민수가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돈 벌어요. 이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민수가 아빠를 챙겨주겠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척을 해도 통장 잔고가 빠듯해도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민수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제겐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나 장례비, 그리고 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 그 돈이 제 인생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온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50, 1000, 1000원 출금 완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계좌입니까? 김민수라는 이름입니다.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수,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우리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너 계좌로 갔다는데 사실이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거 아빠 잠깐만 빌렸어. 잠깐만 빌렸다니 무슨 말이냐? 그냥 여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유럽으로 가려고 아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믿었던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노후 자금을 가져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겠다고. 민수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아니야, 아빠. 걱정하지 마.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 민수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 믿고 키운 아들에게서 돌아온 건 이런 결과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왜? 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왜 내 아들은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날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국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민수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눈을 봐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민수의 원룸 앞에 섰을 때 문 앞에 놓인 값비싼 여행 가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가방 위에는 유럽 가이드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여행을 가려 했구나. 문이 열리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빠, 여기 웬일이에요? 민수야, 웬일이냐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 왜 왔겠니?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여자친구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품과 옷, 여행용품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조차 제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수의 아빠 허락도 없이 5천만 원을 가져가서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빌린 거라니까요. 잠깐 민수야, 5천만 원이 장난감 돈이냐? 나중에 다 갚을게요. 회사에서 돈 모아서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요. 그 말투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모가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아빠가 평생 뭐 했는지, 아니, 아빠 손 좀 봐라. 굳은 살에 흉터에. 아빠가 이 손으로 번 돈이야. 내 여행 자금 아니야. 민수는 말없이 제 손을 한번 보고는 눈을 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제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빈집 문을 열자 더 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에 놓인 밥상, 손때 묻은 의자, 오래된 사진틀 속 아내와 어린 민수의 웃는 얼굴. 모든 것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아직도 너를 믿고 싶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건지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기대하게 되니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잠깐 부산 내려갈게요. 얘기 좀 해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고 싶기도 했고 화도 났고 대체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선 예전의 해맑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피곤하고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주저앉듯 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 좀 해봐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아빠한테는 말하기 싫었어. 아빠는 늘 반대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네가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반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다만 왜 그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갔냐는 거야. 민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 그 돈 나중에 꼭 갚을게. 회사에서 월급 나오면 조금씩.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돈이 아까워서 화내는 게 아니다. 아빠는 네가 아빠를 속이고 아빠를 돈줄로만 생각한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 진짜 갚을게. 약속할게. 그날 밤 민수는 부산에 하루 묵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수가 쓰다 남긴 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걸 치우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버지로서 내가 부족했나? 아니면 너무 믿어서였나?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 눈을 감으면 민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가던 모습, 낚싯대를 안고 웃던 모습, 시험 잘 봤다고 달려와 안기던 모습. 그 기억들이 지금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혹시 또 돈 얘기를 할까봐. 제가 평생 지켜온 믿음은 흔들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가시가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이 부서져도 상처가 깊어도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며칠 뒤 옆집 지원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치 빠른 지원이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민수 오빠 때문에요. 제가 요즘 소문을 조금 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여행은 갔니? 아빠, 나 지금 파리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뒤로는 웃음소리와 외국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왜 말 안 했니? 아빠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돈 가져가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가 갚을게.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 여행 망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여행 망치고 싶어. 내 아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가져다 준 반찬을 데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수의 목소리와 여자친구의 웃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민수의 SNS를 봤습니다. 지원이가 제 휴대폰을 만지다 우연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민수가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명소 앞에서 손을 잡고 웃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값비싼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쓰이는 모습이구나.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완전히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민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가져가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즐기는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지? 나 이제 곧 돌아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그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 특유의 향기가 풍겼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였습니다. 민수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선물 사왔어. 그는 제게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비싼 초콜릿과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해줄 선물이 그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너무 서운하게 말하지 마. 저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네가 아빠를 속이고 아빠를 무시한 게 더 아프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자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맞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이 이렇게 쓰라린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집에 돌아온 이후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집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 웃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 화는 결국 제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저는 국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지원이가 가져온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화를 안 낼 수 있겠니? 아빠는 네가 가져간 돈을 평생 모았다. 네 여행 자금이 아니라 아빠의 남은 삶을 위한 돈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그 대답에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너는 항상 나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빠한테는 그 나중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민수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오빠 내려왔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려왔다. 근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지원이는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래도 민수 오빠는 아버님을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몰래 돈을 가져가서 여행을 가나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민수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집 안에선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밖에서 전화를 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걱정 마. 아빠한테는 그냥 갚는다고 말했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민수는 정말 제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얘기 좀 하자. 민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민수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진짜 다 갚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의 아빠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아빠는 네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길 바란다. 그런데 네 말에서는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민수는 말을 잃은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기억학교 운동회에서 뛰던 모습, 아내와 셋이서 웃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제 가슴을 찌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바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산을 떠나야 한다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 정말 갚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돈은 언젠가 갚을 수 있겠지. 하지만 깨진 믿음은 어떻게 갚을래? 그 말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다녀올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민수의 뒷모습이 아른거렸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지원이가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위로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아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은 더 쓸쓸했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고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민수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구나. 더 이상 똑같이 대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민수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빠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아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더 아프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다는 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 집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집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기되 이제는 내 삶도 지켜야 한다. 이제부터는 민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더 이상 무조건적인 믿음에 기대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고 빈 방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문을 두드리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원이에요. 옆집 지원이는 예전부터 저를 손주처럼 챙겼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난 뒤 그녀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럭저럭 이라고 답했지만 지원이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요. 봉지 안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드자 집 안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고맙다 지원아. 너 아니면 굶어 죽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웃으며 할아버지는 굶기엔 너무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먹는 밥상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밥상 위에는 지원이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친아들은 나를 배신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지원이는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지원이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허리는 괜찮으세요? 약 드셨어요? 제가 약국 다녀올까요? 이런 사소한 물음들이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두고 간 거구나 생각하며 문을 열자 지원이가 머리가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요. 혹시라도 비 맞으실까 봐요. 그녀는 우산을 놓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우산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자 신문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비가 그쳤네요. 하루 잘 보내세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지원이는 제 삶 속에서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이면 집 청소를 도와주고 마트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그녀는 무거운 쌀자루를 거뜬히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챙기셨는데 이제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느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나방, 아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전기장판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이거라도 깔고 주무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전기장판의 온기보다 지원이의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명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떡국떡과 한과를 들고 와같이 앉아 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는 제 고독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앉아 함께 TV를 보다가도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이는 친손녀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지원이는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의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남겨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직 확고하진 않았지만 지원이의 따뜻한 마음이 씨앗을 뿌린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지원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이불을 덮은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몸이 으슬으슬해서.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생강차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땀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이불 끝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대신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는구나. 그것도 내 아들이 아닌 옆집 아이에게. 며칠 후 지원이는 약국에서 사온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꼭 챙겨 드세요. 시간 되면 제가 확인하러 올게요. 그녀는 정말 손녀처럼 꼼꼼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도 지원이가 달려와 상처를 닦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혼자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저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화를 내듯 말했지만 그 화 속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햇볕 좀 쬐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면서 마음이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지원이는 제 과거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땐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아내를 만나고 민수를 키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그 고생을 다 하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수와의 일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을 때도 지원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원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꼭 지켜줘야 한다. 나에게 해준 만큼 돌려주고 싶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한 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에게만 주려 했던 내 전부를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지원이는 그런 제 생각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같이 마트 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적어놔요. 그 평범한 말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지원이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도 그냥 집에 오기가 싫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보고 싶어서 와.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한 존재가 된다는 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는 저와 함께 TV를 보다가 졸았습니다.
소파에 기대 자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나를 챙겨줄까? 피도 안 섞였는데 다음날 아침 부엌에 가니 지원이가 미리 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반찬 다 드셨죠? 오늘은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식탁 위에는 따끈한 국과 갓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네, 유튜브 보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는 한 숟갈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이렇게 챙긴 적이 없는데.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원이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오빠랑은 연락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지원이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엔 가족 말고도 소중한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지원이에게 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와의 기억 아내에 대한 이야기, 젊은 시절의 고생담. 지원이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원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야 돼요. 저번에 좋아하셨잖아요. 그녀는 카트에 제 좋아하는 과일을 담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손녀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수에게만 주려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민수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드물었고 통화가 이어져도 대화는 늘 짧고 건조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지 그래. 너도 잘 지내라. 서로의 마음속 깊은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지원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 반찬을 놓고 가거나 명절 때마다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지원이를 보며 저는 점점 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나의 남은 삶과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민수는 제 피부티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지원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저를 돌보고 지켜줬습니다. 어느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은 돈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남기는 게 옳을까?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도 돼요. 그래, 내려와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주말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말끔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습니다. 아빠, 전에 일은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제 다시 잘 해볼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그때 네가 한 짓은 너무 컸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반찬 좀 더 가져왔어요. 밝은 얼굴의 지원이와 묵묵히 앉아있는 민수의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원이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민수는 시종일관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 결정 이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내 남은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주는 거죠? 그 물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내 피부티인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아빠에게 한 일을 잊을 수는 없다. 민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려는 거예요? 지원이한테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원이는 지난 10년 동안 나를 돌봐줬다. 너보다 더 가족처럼. 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아빠 아들이에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돈을 가져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이기도 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아빠도 이 결정을 쉽게 한 게 아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정해졌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요. 그 말에 제 가슴도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지원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온 모습, 제가 아플 때 생강차를 끓여준 모습, 혼자 울던 저를 토닥여주던 모습.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무겁고 제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나 진짜 버려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아빠가 널 버리려는 게 아니다. 아빠는 그저 진짜로 날 아껴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을 뿐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아빠? 나는 도대체 뭐가 되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고 결국 그는 눈물을 떨궜습니다. 아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이제야 후회해요. 근데 왜 내 진심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널 여전히 믿고 싶다. 하지만 깨진 믿음을 회복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그때 지원이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오다가 분위기를 느끼고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오빠. 그녀는 조용히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지원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다 지원이 씨 덕분이네요. 아빠 마음이 돌아선 것도 그 말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원이를 탓하지 마라. 네가 만들어 놓은 빈자리를 채운 건 그 아이다. 네가 해야 할 걸 대신 해준 거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 잠시 침묵 후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아빠에게 믿음을 돌려줘라. 그리고 네 삶을 다시 세워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제 집에서 묵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누구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한참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초안과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결정을 바꿔야 하나? 아니야, 이미 너무 많이 생각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떠나기 전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민수의 아빠는 평생 너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믿으려 한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보았어. 그리고 조금은 편안해. 며칠 동안 민수의 표정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떠나던 그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버려졌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매일처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조금 나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녀는 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쉽지 않구나.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했나? 하지만 곧 지원이의 미소 아픈 날, 차를 끓여주던 손길 문 앞에 두고 간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그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도 돼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래 오너라.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빠,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니?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빠한테 상처 준 거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의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마지막 정리다. 봉투 안에는 작은 금액이 적힌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새 삶을 시작해라. 하지만 아빠의 남은 삶과 집은 지원이에게 맡기겠다. 민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빠, 아직도 날 믿지 못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은 다시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선택을 존중해라. 민수는 말없이 봉투를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원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정리됐다. 그리고 조금은 평화롭다. 지원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다. 며칠 동안 민수는 조용히 지냈고 저도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 아직도 날 믿지 못해요. 그 물음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제 결정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옳은 길일까?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민수가 아니라 지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문 앞에 우산을 두고 간 손길 허리가 아플 때 약을 사온 기억 생강차를 끓여주며 아빠 대신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그는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밤마다 생각했어. 아빠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니? 민수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는 화내지 않을게.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민수야, 그 말 해줘서 고맙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내가 다 돌려줄 수 있을까? 시간이 걸려도.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을 다시 세워라. 그게 가장 큰 보답이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원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거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펜을 드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묻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이제 남은 건 평화뿐이야.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아빠가 행복하면 된 거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빠는 네 행복도 바라지만 이제는 내 행복도 중요하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 언젠가는 이해할게요. 그 한마디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평화를 선택할 때다. 며칠 뒤 지원이와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다. 마음이 가볍다. 지원이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민수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내 선택을 했다. 그리고 편안하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뒤 집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던 후에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빠도 널 믿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며칠 후 지원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산책하실래요? 우리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걷다가 문득 저는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네 덕분에 내가 평화를 찾았다. 지원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게 아니다. 나를 붙잡아 준 거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후회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 미안함은 남아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참 많이 흔들렸어. 하지만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해 선택을 했어. 사진 속 아내가 마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송을 켜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배신 지원위에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가 내린 어려운 결정,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더군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가 섞였더라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마세요.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돌덩이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야 책임을 배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아빠는 기다릴게. 지원이도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새로운 요리를 해봤어요.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음식은 여전히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내 덕분에 그렇다. 밤이 되면 저는 라디오를 켜고 작은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혈연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달립니다. 하지만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표현하고 미안하다면 말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편지를 써서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다시 믿음을 쌓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도 평화를 찾길 바란다. 그 편지를 보내고 제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나는 평화롭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제 삶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듯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던 기억. 아내와 함께 집을 사던 날의 기쁨. 민수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아내가 떠나던 날의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 충분히 살았다.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 이제는 그저 평화를 지키면 된다. 뒤에서 지원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서. 지원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후회는 없다. 미안함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지원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덕분에 평화를 찾았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 내려가도 돼요, 그냥. 아빠랑 바닷가에 가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내려와라. 같이 가자. 그날 바닷가에서 민수와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삶은 결국 용서와 이해로 끝나는구나.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면 말하세요. 그 말이 삶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